하지만 6달째 되던 날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미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저는 직접 미영 집사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고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녀가 이사간 지 오래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칠순을 바라보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와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간 종교 활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빛과 소금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따뜻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교인들도 모두 저를 친딸처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따뜻함이 그곳에는 항상 존재했으니까요. 교회에서 저는 김미영 집사님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어리지만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죠. 미영 집사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었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저에게 미영 집사님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출하기 힘들어할 때면 직접 찾아와 저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손수 미역국을 끓여 가져다 주기도 했고 아플 때는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영 집사님을 친딸처럼 생각했고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부터 건강 문제, 심지어 남편과의 추억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미영 집사님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딸 같은 존재가 제게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미영 집사님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미영 집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마치 새로 생긴 딸처럼 자랑스러워했죠. 어느 날 미영 집사님이 제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정말 교인들끼리만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데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회예요.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이자도 은행보다 훨씬 높아요.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니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사님도 이 투자를 통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투자를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은행 예금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집사님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투자의 장점을 설명했고, 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더 큰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 헌금도 더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처럼 선량하고 믿음 깊은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일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친어머니와 같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손해를 끼치겠어요? 미영 집사님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교회와 목사님이라는 말이 저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저에게 목사님이 직접 참여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를 데리고 목사님 방 앞까지 가서 목사님과 잠시 인사라도 나누게 해주며 이 투자가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망설임 끝에 제 모든 재산,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과 제 평생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억 원을 미영 집사님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더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아들 내외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대로 꼬박꼬박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미영 집사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이 투자를 통해 제가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미영 집사님이 알려준 좋은 투자 덕분에 생활이 더 여유로워졌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6달째 되던 날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미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저는 직접 미영 집사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고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녀가 이사 간 지 오래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미영 집사님이 밤늦게 이삿짐을 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저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문의해도 미영 집사님은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투자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미영 집사님이 여러 교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려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 그리고 그 돈으로 꿈꾸던 작은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나약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전 재산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미영 집사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미영 집사님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저를 기만한 미영 집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더 이상 무능력한 노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미영 집사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사간 곳을 알아내기 위해 교회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는 교인이 있을까 싶어 몇몇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미영 집사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자신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대신 교회 주변 상가 주인들에게 미영 집사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면서 들르던 작은 슈퍼마켓 아주머니, 떡집 주인 아저씨 등에게 미영 집사님의 최근 행적을 물었고 뜻밖에도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 집사님이 이사가기 며칠 전부터 낯선 남자와 함께 다니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남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형사 드라마를 보며 단서를 찾아내던 주인공처럼 저는 제 나름대로 탐정 놀이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미영 집사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제가 모아둔 돈을 전부 잃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단서들을 경찰에게 넘겨주었지만 경찰은 미영 집사가 이미 잠적한 상태라 수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현실적인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접 미영 집사를 추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젊은 탐정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가 겪은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가서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이야기하고 미영 집사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젊은 탐정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가 모은 정보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제게 노인분들의 사기 피해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며 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미영 집사님의 사진,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녀의 지인들 이름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미영 집사님이 최근 만났다는 낯선 남자에 대한 정보와 그가 타고 다녔다는 외제차의 종류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제가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미영 집사님이 사용하던 대포폰의 마지막 발신지를 추적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여 그녀가 탄 차량의 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소유주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단서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탐정은 저에게 미영 집사님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저는 이 싸움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아들 내외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칠순 노인이 혼자서 사기꾼을 쫓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걱정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할 수 있다, 김영희.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탐정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미영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대포폰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반복적으로 연결된 한 번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번호는 이전에 미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언급했던 지인 중 한 명의 번호였고 그 지인이 바로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지인이 과거 유사한 투자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탐정은 그들의 은신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몇 날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교회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미영 집사님이 자주 들렀던 상점들의 주인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경기도 외곽의 한 외진 빌라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 빌라가 바로 미영 집사와 사기 조직이 은신하며 다음 범행을 모의하고 있던 아지트였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이 사실을 듣자마자 경찰에 알렸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저의 끈질긴 추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즉시 수사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저는 형사님께 제가 모은 모든 정보와 탐정이 찾아낸 은신처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형사님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저를 만류했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게는 몇 시간 아니 몇 년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침내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 집사와 그녀의 공범들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라 안에서 또 다른 사기 계획을 모의하고 있었고 제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피해자들의 돈까지 발견되었다는 말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영 집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미영 집사와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에 활기 넘치던 미영 집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제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친딸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심정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녀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미영 집사와 공범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법정에서 미영 집사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억지로 감정을 다잡고 제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미영 집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저 외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그녀와 그녀의 조직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판사님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스스로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재판 결과 미영 집사와 그녀의 공범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의 2억 원 또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았지만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저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비록 쓰라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미영 집사와 공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제가 잃었던 돈을 되찾으면서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통장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 돈이 제게 잊을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을 안겨준 대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미영 집사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는 그녀를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때 친딸처럼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영 집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잠에서 깨면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벽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미영 집사가 저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과 제게 지어 보이던 살가운 미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제 남은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사기를 당했다고 자책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만했고 저는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갔을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순수하고 타인을 쉽게 믿었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마음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나약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할까봐 혹은 저 때문에 걱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혼자 힘들어하셨어요?
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좋아하는 꽃 화분을 사와 거실에 놓아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씩씩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저만의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조 모임에 참석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아직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웃고 울며 새로운 인연을 맺어갔습니다. 물론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에는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기억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되었고 제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새가 다시 날아오르듯 저는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페이지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